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28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사혁신처가요. 지난 24일 날 전 행정부처하고 공공기관에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바로 뭐냐.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해외 나가면 통상적으로요. 정부 관련 부처에서요. 대통령 부재 중 단단하게 이 업무 기강을 확립하라.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 눈에 무사한 일 이런 걸로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특별 감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기강 회의에 따른 어떤 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 즉 7차 핵실험이 굉장히 임박해 있고 타이밍만 김정은이가 언제 하냐 이 결정만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의 안보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이 여야 간의 상당한 갈등 구도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바로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의혹들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또 이 검찰 이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특수통들이 이제 전면에 배치되고요. 과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당했던 능력 있는 실력파들이 이제 전권을 장악하는 그런 지금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권의 반발의 강도는 굉장히 세고, 또 이 과거 정권의 비리는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수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의 팽팽한 이 갈등 구조, 그리고 여의도 국회는 지금 완전히 멈춰 서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는 이제 들어선 지 거의 뭐 한 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의 출장으로 인해서 이 공직사회에서 무사한 일이라든가 뭐 이 복지 부동이라든가 이런 거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 자연재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장마 전선에 지금 돌입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이 공직기강을 다시 딱 챙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지난 24일 날 특별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방문이 3박 5일간인데요. 3박 5일간 아주 강행군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개 항목에 대한 건 공직기강 특별 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공직자 품위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정과제 업무 철저하게 차질 없이 수행하라.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 나가면 이러한 류의 이 공직기관을 좀 단단히 다잡는 문서가 내놓지만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엔 처음으로 내놓은 공직기관 단속 이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과거에 보면은 통상적으로요, 이 감사원이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국세청이라든가 소위 사정기관들, 그래서 공무원 특별 감찰 활동을 암행어사 감찰을 해요. 특히 총리실이 주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정실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 주관으로 이러한 특별 공직기강 단속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이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완전히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가 달라졌구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요,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에 편향된 국가 정책, 이거 뭐 맨날 실패하는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특별 공직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감찰 또는 이 촉구 공문의 뜻에 맞게 업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요, 이 경찰의 반란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로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인사규칙을 제정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경찰의 이 통제가, 행안부를 통한 통제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반발이 센데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우선 핵심인 경찰국 설치,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설치가 된다. 그래서요, 이상민 장관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한 후에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또는 개정하겠다. 그리고 고위직 인사 제청과 관련된 3개 부서를 새롭게 신설하겠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지휘 규칙도 만들어서 이 감찰 그리고 징계제도 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경찰 제도 발전을 행안부 안에 만들어서 이 지속적으로 경찰의 이 개혁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은요, 아직 사표 자체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김창룡 청장이 사의를 일단 표명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의원 면직서를 내면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살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 경찰청장, 이 사의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이 감찰 또는 조사 항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에 이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된 인사 파동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왜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딱 첫 정상회담을 나가는 날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 얘기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치적인 이 뭐라고 그럴까 반발이다. 이러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루라도 참아야죠. 오늘 대통령이 본인을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본인 임기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표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지금 우려되는 대로 행안부가 지금 통제하겠다는 게 뭐예요? 경찰이 특정 정권에 예속된 이 편향성, 불공정성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임명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임기제의 기본 속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경찰청장의 임명권자가 정상회담을 하러 출국하는 날 사표를 낸다? 그거는 반항 중에 말이죠. 과거에 군사 쿠데타라고 하듯이 이거는 경찰 쿠데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보류를 해놓으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살핀 다음에 처리하겠다. 이걸 보면요,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이런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땅히 검토를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소위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딱 이 분노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재발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침 타임적으로 볼 때 타임학상으로 경찰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 날 바로 치안감 인사가 일부가 번복된 거예요. 28명 중에 7명이 번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발 차원에서 한 거 아니야? 왜냐면 경찰청장도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경죄에 걸린 거라. 이런 해석이 지금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가 말이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도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이 징계 또는 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릴 얘기는요, 이제 민주당 사정인데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요, 당 대표 출마 수순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원로들과 즉 권노갑이라든가 문희상 의장과 같은 상임 고문 5명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요. 이 고문당관의 비공개 오찬에서 이 정재철 고문이 TV조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원로 대부분들이 소탐 대실하지 말라. 그래서 출마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주말 이후부터 그동안에 자제해왔던 SNS 활동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누구는 뭐 이 패배 책임이 있으니 나오지 말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원외 지역 위원장 협의회에서도요, 누구로 안 된다라는 식의 의견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이 출마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미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요, 김두관 의원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원 요청까지 은밀하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재명 중심의 당 대표 출마를 자각 중에 있고, 다른 한쪽, 즉 반명 쪽에서는요,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된다. 오늘 또 이 권노갑,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 이런 고문들도 소탕대실 하지 마, 이 얘기는 당신 나오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분 현상이 이제 폭발 직전까지 와 있고요. 하기야뭐 이미 폭발했는데 얼만큼 세게 제2탄, 3탄으로 폭발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분당 카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도 그동안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출마하겠다 이렇게 돼가니까 이대로 가면 당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직접 본인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만 거론되던 분당론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2년 뒤에 총선에서 반이재명계, 지금 반이재명계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공천 받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제 분당론이 지금 굉장히 점화되고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분당, 자, 오늘 말이죠, 이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인데 지금 언론에 뉴스토마토에서 맨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 대표 도전 뜻을 굳혔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뭐 사방에서 당신 정말 출마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제 뭐 문자, 뭐 전화 엄청 세도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냐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출마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래? 그러면 확실히 출마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을 안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출마 쪽으로 문을 딱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문제와 관해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요, 전화를 계속 박지원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말이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로 조용히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 아주 열심히 SNS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팬덤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영선 전 벤처 중소 이 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요즘 부쩍 매일같이 이재명 출마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또 말이죠, 광주에서 이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원의 포럼에 참석해가지고요, 대선 지방선거 책임자는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또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1600만 표 받았다는 거, 이거 개인한테 준 게 아니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진보와 민주 세력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표를 준 것이지 절대 이재명한테 준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광주 분들이 민주당에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든 것이 바로 광주에서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요, 정치 기술자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요한 정치 기술자 이미지로 민주당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 가슴으로 정치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제 민주당이 나갈 방향은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선도국가의 새 가치관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책 역량을 갖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의원, 내가 전문가야. 바로 이 대목에서 내가 그래서 미래를 갈 방향에 맞는 민주당의 역할,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당 대표가 돼야 돼. 이런 입장을 지금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박영선도요, 출마 선언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입장의 입장을 오늘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한테 나오지 마라. 이 얘기는 내가 나갈 거야. 당신은 절대 안 돼. 알았지? 나오지 마. 이런 압박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KBS, 그 다음에 MBC 노조에서 말이죠.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방송법 위반을 위한 형사 고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KBS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냐? MBC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한상혁 위원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왜? 그동안의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을 통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다. 그 예시로 들은 것이 2019년도에 9월 27일 날인데 한상혁 이 방통위 위원장이 KBS, MBC, SBS 사장들을 쭉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느냐? 이 프레스센터에서 한 일인데요. 정책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정책 간담회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상파 사장단들의 이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상혁 위원장이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광고, 편성 등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방송 똑바로 더 잘하면 광고와 같은 당근을 줄 수도 있고 안 하면 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거야말로 바로 이 방송에 대한 개입, 편성 개입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방송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제 고발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KBS 노조가 예시를 하고 있어요. 한상혁 위원장이 2020년 2월 총편 4사 대표와 오찬을 했는데 그때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전당 사항을 적시에 전달하라.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제처는 철저히 하라. 이러한 이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020년 4월부터 JTBC하고 MBN 같은 경우는 재승인 절차가 예정돼 있던 시기였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이러한 상황과 지위를 활용해서 종편 방송사 길들이기를 하려 했다. 이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 작업을 했어요. 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 작업을 한 것은 바로 이 국민감사 또 공익감사 청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이 감사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갖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대대적인 조직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 조직을 보면요, 감사원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하에 4개 본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차장이 1, 2, 사무차장 둘이 있고 공직감찰본부장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개의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해요. 국민감사본부장. 그래서 국민제안감사 1국, 2국, 그 다음에 공공감사지원국, 상사관리단, 이렇게, 심사관리단, 이렇게 해서 5개 파트를 두는 대대적인 조직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2사무차장 밑에는 미래전략감사국을, 공직감찰본부장한테는 지방행정감사 3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획조정실장 밑에는 디지털 감사 지원 관을 두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 전략 담당관, 이 두 파트를 신설합니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조실장의 2개 파트를 다시 늘려요.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조직 확대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공익감사, 국민감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월성원전 사건 있잖아요. 월성원전. 이런 것도 다 이 공익감사 청구로 인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지금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는요, 이러한 이 공익감사, 국익감사,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요자 중심의 감사 운영의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전 정권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 이 감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수용해서 시스템적인 감사 체제를 갖추려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이 백현동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바람에 공익감사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경찰, 검찰에 통보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사례를 볼 때 감사원의 조직은 조직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대장동, 백현동 뭐 등등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감사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감사원 조직 확대된 것만큼 감사원의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전 정권이 됐든 또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또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저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의 대대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